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무료할 때마다 이곳에 들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곤 했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사연 내용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렇고 비밀이라는 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니 정말 속을 갈라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보여준 모습만 봐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그 사람의 본 모습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마무시한 게 숨겨져 있었죠. 제 사연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와 동서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두 사람에게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시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건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부터인데요. 저는 남동생을 하나 둔 남편과 결혼을 해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부모님께서 제게 너무 잘해주셔서 시댁살이를 되게 편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와 사이가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더 사이가 좋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실 만큼 친딸처럼 이뻐하고 아껴주셨거든요. 정말 정 빼면 시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도 많고 사랑도 넘치시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께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 동서를 맞이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무척이나 싫어하셨어요. 처음부터 싫어했던 건 아니고 동서가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싫어하게 되신 거예요. 동서는 시아버지 앞에서 오글거리는 말과 행동을 엄청 잘했거든요. 콧소리를 내며 시아버지를 부르고 시아버지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는 등 빤히 눈에 보이게 여우짓을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시는 게 다였어요. 저도 동서의 여우짓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시작도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본격적으로 아양을 떨게 된 것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였어요. 동서는 그동안 나름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인 여우짓을 해대더라고요.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오면 자석이라도 붙였는지 시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 동서와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시청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서방님 와이프가 아니라 시아버지 와이프 같겠더라고요. 서방님도 시아버지와 잘 지내는 모습 좋다며 딱히 제재는 안 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가짠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서가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께 잘 보이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싶은 생각에 그냥 콧방귀만 살짝 끼고 말았어요. 솔직히 누구나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고 이쁨 받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저도 만약 애교가 많은 성격이었다면 동서처럼 시아버지께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기에 저도 딱히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어요. 저는 상대가 먼저 저를 깎아내리지 않는 이상 저도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아서 동서가 무슨 짓을 하든 저한테만 피해 없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서방님께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본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예요. 동서는 서방님이 죽은 후로 눈에 초점도 없이 살아가고 있길래 한동안은 제가 많이 챙겨줬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동서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방님 따라가겠다면서 물 한 방울도 안 먹으려고 하길래 동서 설득하느라 애도 많이 먹었어요. 동서, 뭐라도 먹어야지. 지금 물 한 방울도 안 마셨어. 이러다 동서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자. 내가 차려온 성의를 봐서라도 한 입만, 응?
형님, 저 진짜 살기 싫어요. 오빠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전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냥 오빠 따라갈래요. 그렇게 하게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동서, 부모님 생각은 안 해? 동서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지. 이제 오빠도 없는데 제가 더 살아서 뭐해요. 저 그냥 오빠한테 가고 싶어요. 이대로 굶어 죽을래요. 그러니까 도로 가지고 나가주세요. 제발요. 동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살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제발 살라고, 응?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괜찮아져.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자. 내가 도와줄게. 동서가 제 말을 듣고 한동안은 제품에 안겨서 꺼이꺼이 숨 넘어갈 듯 울더니 그래도 다행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밥도 잘 먹고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예전처럼 저희 집에 와서 시아버지와 TV 보면서 놀다 가고 그랬어요.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온 동서를 보니 참 고맙고 대견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는 동서가 서방님 안 계시면 시댁에 소홀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시댁에 방문해서 일도 도와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 알랑방귀 끼는 건 별로긴 했어도 이렇게 꾸준히 시댁을 챙기는 모습에 저는 마냥 여우짓만 하는 줄 알았던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희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의 행동으로 제가 피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늘 저를 친딸처럼 생각했던 시아버지신데 비록 지금은 동서를 더 잘 이뻐하시지만 제게도 한결같이 잘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기운을 차린 뒤부터 시아버지도 점점 제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시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서슴없이 지내더니 이제 아예 연인들이 할 법한 손잡기도 시아버지께 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지할 생각도 없이 그저 허허하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하다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붙어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애교도 없고 무뚝뚝한 성격이라 시아버지께 동서처럼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저보다는 애교 많은 동서를 더 좋아하시게 되셨고 제게는 어쩜 그렇게 애교가 없고 싹싹하지 못하냐며 동서를 보고 배우라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어요. 동시에 그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안 받았던 구박을 동서 때문에 뒤늦게 받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동서와 비교를 하면서 못마땅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동서가 거론되지 않는 일이 없었어요. 집안일이야 제가 알아서 척척 해놓기 때문에 손댈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항상 성격 같은 면에서 꼬투리를 잡고 늘 동서와 저를 비교하셨죠.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실 때도 늘 저와 동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 둘째가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여행권 줬더라.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말이야. 어찌나 마음씨가 이쁘던지 편지까지 써서 줬더라니까. 너도 여행권 받았어? 좋겠네. 다들 여행권이 유행인가 봐. 이번에 수철이도 자식들한테 해외여행권 받았다더라고. 그래? 나는 며느리가 혼자 준비해서 해외까진 아니고 저기 가까운 제주도로 가. 나한텐 제주도도 감지덕지지 뭐. 애가 이쁜 게 이쁜 짓만 한다니까. 그럼 너네 맏며느리는? 둘째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권이면 맏며느리면 용돈 줬을러나? 만만한 게 용돈이랑 여행권 아니냐. 평소에 맏며느리 너한테 엄청 잘하더만.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용돈 100만 원 주더라고. 고맙긴 한데
선물은 정성이잖아. 걔는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둘째보단 못해. 무뚝뚝해가지고 편지 한 통도 없이 돈 봉투만 덜렁 주더라. 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100만 원인데. 만약에 내 자식이 나한테 선물로 100만 원 주잖아? 정성이고 뭐고 하루 종일 얻고 다녔을 거다. 복에 겨워가지고 정성 타령이나 하고 있네. 시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항상 제 험담을 하셨었어요. 저는 나름 한다고 했지만 늘 시아버지 마음에 안 드셨고 저도 시아버지 반응에 맥이 빠졌어요. 시아버지께 잘해도 동서와 비교당하고 못해도 동서와 비교당하는 인생이 된 거죠. 매일같이 욕먹는 저와 달리 동서는 똥을 싸도 칭찬을 받는 지경까지 됐어요.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시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어요. 시아버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며 애교도 부리고 시아버지 어깨에 머리도 기대고 정말 연인들에게 자주 보이는 행동들을 동서가 시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시아버지와 손깍지를 끼고 있는 동서를 보고 기겁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저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둘은 자기들 세상에 빠져서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닐까 의심도 들었었죠. 그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선 넘는 행동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부르는 애칭도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들도 심상치 않았어요. 애기, 오늘은 회사에서 별일 없었나 봐. 매번 팀장한테 깨져서 화내더니 오늘은 잠잠하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회사를 다녀야 돼? 그냥 일 그만두라니까. 에이, 뭐하러 일을 그만둬요. 일하는 거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일 그만두면 할 것도 없어서 인생 재미없고 지루해져요. 돈도 없고. 재미없긴 왜 재미없어? 나랑 백화점 가서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면 되지. 어차피 내가 먹여 살릴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일 그만둬. 저는 회사가 좋아요. 아직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그만. 진짜 힘들면 그때 그만둘게요. 지금은 다닐만 하니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알겠죠? 알겠어. 힘들면 바로 그만두기다. 나랑 약속한 거야, 응? 나 우리 애기가 힘든 거 절대 못 봐. 지금도 그 팀장 머리 잡아뜯고 싶은 거 참는 거야. 아유, 알겠어요. 진짜 못 말려. 저도 어른이거든요. 제가 알아서 잘해요. 맨날 애기라고 부르시더니 진짜 내가 애기인 줄 아시나 봐. 당연히 나이 많은 내 눈엔 네가 애기로 보이지. 너보다 나이 많은 우리 장남도 아직 애기로 보이는데. 저는 시아버지가 동서에게 애기라고 부르는 소리에 경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아 버렸죠. 제가 지금 무엇을 들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이 꿈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방으로 들어와서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니 아픈 게 느껴지는 것이 꿈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라 남편에게도 들었던 걸 그대로 얘기해 주었어요. 여보, 내가 아까 뭘 들었는지 알아? 아마 당신이 들으면 충격받을걸? 나도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당신은 얼마나 황당할까? 왜? 뭘 들었는데? 나 웬만해서 안 놀라는 거 알지?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당신 말처럼 내가 얼마나 황당해할까 궁금하네? 아니 글쎄, 어제 동서랑 아버님이 내가 퇴근한 줄도 모르고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아버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애기라고 불러, 애기. 애기? 진짜야? 아버지가 재수 씨한테 애기라고 했다는 거야? 에이, 설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TV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아니야.
아버님께서 애기라고 하는 거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그리고 TV 켜져 있지도 않았어. 아버님, 동서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기세시던데? 당신 말이 진짜라면 이거 진짜 충격인데? 둘이 뭐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애칭을 쓸 리가 없잖아.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아버님이 동서 보고 회사 그만두라면서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재수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다는데 누가 믿고 싶겠어요. 저도 제 시아버지와 동서가 그러고 있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은 저보다 더 충격이겠죠. 저는 그 둘이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정지었고 아버지와 딸뻘인 것도 모자라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만날 수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치고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분가를 해야겠다는 마음 반과 그래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어떻게 두고 가냐는 마음 반이 충돌했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동서가 저희 집으로 놀러왔고 제가 있으니 스킨십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시아버지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을 받고 다급하게 집을 나가더니 어디론가 뛰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었죠. 점심을 만들려고 냉장고 안에 재료를 찾는데 마땅히 쓸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김에 일주일치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지갑과 차키만 챙겨서 나갔어요. 원래 마트가 15분 거리에 있어서 보통은 차 없이 그냥 걸어서 가는데 이번엔 짐이 많을 것 같아서 차를 끌고 가기로 했죠. 차를 타려고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어디선가 동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려던 걸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히 향했어요. 그러다 어떤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동서를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동서가 그 남자에게 시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쎄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몰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다음 계획 아직 안 나왔어? 망할 놓친 내가 나를 지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한테 애기 하는데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조금만 참고 있어봐. 그 놓친 내 재산이 좀 많은 게 아니야. 아들 사망보험금도 두둑하더니 놓친 내까지 돈이 많네. 안 그렇게 생겨서 숨겨둔 돈이 꽤 많아. 그거 다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봐.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내 남편 그렇게 만든 것도 솔직히 우리잖아. 지금은 단순 사고사로 넘어갔지만 나중에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전에 빨리 떠야지. 조금만 기다려 보라니까 왜 이렇게 재촉해?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더 참아, 어? 노인네가 알아차리기 전에 연기 잘하고, 알겠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데? 남편 죽으면 그만 끝난다고 했잖아. 지금 남편 죽은 지가 벌써 반년이야, 반년. 빨리 끝내자, 응? 놓친 내가 계속 나한테 온단 말이야. 저는 그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혹시나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서방님이 죽기 전에도 동서와 내연 관계였고 서방님이 사고를 당하던 그날 그 남자와 동서가 짜고 쳐서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처음엔 서방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어쩌다 시아버지 재산도 알게 돼서 이제는 시아버지 재산까지 노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으로 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려고 하길래 재빨리 제 차 안으로 몸을 피신시키고 동서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마트로 향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께 알랑방귀 껴가면서 애교를 부리던 사람이 저렇게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징그럽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영상을 지금 보여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저와 동서를 비교해가며 험담을 한 것이 생각나 괘씸했어요. 그러다 며칠 동안 고민하게 되었고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결전의 날은 바로 동서의 생일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는 동서의 생일을 챙겨야 한다며 온 가족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영상을 동서 생일이니까 가족들도 다운 시점에서 지금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영상을 보여줄지 말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시아버지께 생일 선물로 돈을 받고 고맙다며 또 스킨십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동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제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렇게 한창 동서의 생일 파티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고 저는 몰래 남편을 시켜 거실 TV에 제 휴대폰을 연결시켜달라고 했어요. 남편도 아직 안 본 영상이라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이유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달라고 했죠. 가족들은 식탁에서 즐기다가 하나둘씩 거실로 자리를 이동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다시 술 파티가 벌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거실 한가운데 모이게 됐어요. 화장실에 갔던 사람까지 다 온 것을 확인하고 저는 영화가 보고 싶은 척 TV를 틀려고 했죠. 하지만 동서가 파티 중에 생뚱맞게 무슨 영화냐고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계획이 틀어지게 될까 다급하게 분위기 있는 노래라도 틀겠다고 했죠. 동서는 다급해 보이는 제 모습에 미심쩍은 듯 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켰고 빠르게 그 영상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가족들 목소리에 묻힐까봐 볼륨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었죠. 남편은 제가 TV를 켠 것을 보고 가족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잠깐! 다들 조용히 해봐. 지금 TV 봐봐. 저 영상 뭐야? 잠깐만. 저 여자 재수씨 아니에요? 저거 동서 맞아. 동서 앞에 있는 남자는 서방님 죽기 전부터 만나오던 내연남이고 서방님 죽은 것도 다 동서랑 저 남자가 계획한 거야. 사망보험금 때문에. 재수씨, 그게 정말이에요? 제 동생 진짜 재수씨랑 저놈이 짜고 죽인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당신 진짜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해? 아무리 돈에 미쳐도 그렇지. 서방님도 그렇게 죽여놓고 이젠 아버님까지 노려? 왜? 한번 해보고 안 들키니까 더 욕심이 났나봐? 이 일이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형님, 저 여자는 아니에요. 닮은 사람이겠죠. 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남편을 죽여요? 저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아주버님, 저 진짜 아니에요. 당신 진짜 미친 사람이야.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내 동생도 모자라서 아버지까지 죽이라고 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죽는 날까지 두고두고 괴롭힐 거야. 내 동생 고통도 다 돌려받게 할 거야. 영상을 본 남편은 동서를 죽일 거라고 달려들었고 저는 혹시나 남편이 사고라도 칠까 말리기 바빴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영상에 그리고 저희 대화에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허공을 보셨어요. 동서가 아니라고 믿어달라면서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잡았고 시아버지는 그런 동서를 보는 순간 정신을 차리셨는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놀래서 달려들다가 멈추고 시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동서의 몸을 세게 밀쳤어요. 동서를 밀치고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동서를 보며 입을 떼셨죠. 아프니? 너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아파?
그래? 우리 아들은, 가여운 내 아들은 네 손으로 죽여놓고 지금 나한테 뺨 맞은 걸로 아파? 아버님, 죄송해요. 저도 남편을 죽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너는 네 손으로 선을 자르면서 이 차 탔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야? 너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부품 중 하나를 손상시켜놓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해? 저 진짜 몰랐어요.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저 진짜로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네? 내가 믿어주면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니? 살아 돌아오냔 말이야! 당장 내 아들 살려내라고! 시아버지께서는 울부짖으며 동서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다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동서 주위로 던졌고, 동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하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 영상 하나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남편도 조용히 눈물 훔치고 있었고,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남편을 달래며 서 있었죠. 두 부자가 한참을 울었고 그나마 제정신인 제가 어질러져 있는 집을 치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잠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가, 우리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라고 불러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구나. 내가 매번 둘째랑 비교해서 기분 안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아니에요. 저는 벌써 다 잊었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는데 애교가 없어서 아버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했어요. 네가 무슨... 이제껏 날 돌봐준 것만으로도 다 표현된 건데 이 나이 먹으면서 며느리급이나 나누고 있고 내가 이제껏 나이를 허투루 먹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 쓰이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예전처럼 잘해주시면 되죠. 안 그래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시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고 저는 따뜻한 미소로 답을 했어요. 제 미소를 보자 시아버지께서는 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 옆구리를 찔러서 달래드리라고 하고 집을 마저 치우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치우고 저희는 다시 동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동서와 내연남을 고소하기로 마음을 맞췄어요. 이미 제가 찍은 영상 속에 동서가 직접 범행을 실토하는 내용이 있으니 증거 자료로 충분했고, 혼자 다 뒤집어 쓰기 싫은 동서는 알아서 모든 정황을 다 설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죠. 저희는 다음날 해가 뜨는 대로 변호사를 만났고 증거 영상을 제출해서 동서와 내연남에게 걸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모조리 엮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 둘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결국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한 모양인지 들어가기 전에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시아버지는 동서를 못 본 척 지나갔지만 동서는 시아버지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계속 꿇고 있었어요. 저도 곧이어 한숨을 쉬고 남편과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 해요. 서방님도 진실이 밝혀져서 이제 편히 가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죽은 사람인데 걱정해서 못하겠어. 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라 그런 거지. 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저는 다 잊었다니까 또 그러시네. 아버님, 저는 진짜 괜찮아요.
아버님이 이러실수록 제가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아버님을 편하게 대하죠. 우리 장남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씨 착한 사람을 짝으로 데리고 왔는지. 나는 만약 죽게 되어도 장남 걱정은 안 해. 너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죠.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그래도 전보다는 한결 가벼운 느낌이셨어요. 서방님께도 제게도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사실 것 같지만 이제는 모든 걸 놓고 저희 곁에서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제나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 드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게 잘해주겠다 마음먹으셨는지 동서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주세요. 지금 반년이 지나긴 했는데 시아버지가 제게 잘해주시긴 하지만 아직도 저와 살짝 대면대면하긴 해요. 저는 정말 다 잊고 시아버지를 평소처럼 대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직이신가 봐요. 계속 그런 감정 가지고 있어봐야 시아버지만 힘들어지실 게 뻔해서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상태로 보아 조만간엔 정말 예전에 처음 제가 시집왔을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 제 바람일 뿐인 것 같지만요.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마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비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